야, 이 촌놈아. 우리 수진이하고 결혼한다고 설쳐대지 마. 내가 뭔데? 박미경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그랜드 팰리스 호텔 귀빈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탁 하는 소리와 함께 내 아들 준호의 뺨이 돌아갔어요. 결혼식을 불과 1시간 앞둔 상황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장면이었습니다. 나는 그 순간을 바라보며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29살 된 내 아들이 장모 될 사람 앞에서 완전히 위축된 채 뺨을 만지고 있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오늘은 우리 준호가 평생 한 번뿐인 결혼식이니까요. 박미경의 눈빛은 도끼로 가득했습니다. 53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얼굴에는 권위적이고 오만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남편 김태윤이 중견기업 부장이라는 지위에 기대어 살아온 세월이 그녀를 이렇게 만든 것 같았습니다. 월급이 얼마나 된다고 했지? 250만 원? 그걸로 우리 수진이를 어떻게 먹여 살릴 건데? 박미경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처럼 날아왔어요. 내 아들의 낮은 월급을 조롱하는 그 말투에서 얼마나 많은 편견과 차별의식이 담겨 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준호는 작은 회사에서 성실하게 일하고 있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어요. 그 누구보다 착하고 정직한 아이였죠. 옆에 있던 김태윤도 아내의 말에 동조했습니다. 평소에는 온화해 보이던 그도 결국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요즘 시대에 그 정도 월급으로는 애 하나 키우기도 힘들다는 말이 마치 정당한 걱정인 양 포장되어 나왔지만 그 속에는 우리 가족을 무시하는 마음이 숨어 있었습니다. 내 주먹이 저절로 굳어졌어요. 군 시절부터 단련된 몸이 본능적으로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꾹 참았어요. 이곳은 결혼식장이었고 오늘의 주인공은 우리 준호와 수진이었으니까요. 박미경은 계속해서 내 아들을 모욕했습니다. 그녀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점점 더 독해졌어요. 신랑 아버지가 무슨 일을 하는지도 제대로 모르면서 함부로 추측하며 비하하기 시작했습니다. 치킨집이냐, 편의점이냐며 비웃는 그 모습에서 얼마나 속 좁은 인간인지 드러났어요. 호텔 관련 일을 한다고 준호가 조심스럽게 답하자 박미경의 조롱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청소를 하는지, 경비원인지, 아니면 주방에서 설거지라도 하는지 묻는 그 말투에는 노동에 대한 경멸까지 담겨 있었어요. 어떤 일이든 성실하게 하는 사람은 존중받아야 하는데 이 여자는 그런 기본적인 인식조차 없었습니다. 준호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어요. 내 아들이 저렇게 모욕당하는 모습을 보니 더 이상 참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꾹 눌러 참았어요. 오늘만은 아무 일도 일으키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때 호텔 직원 한 명이 귀빈실로 들어왔습니다. 밖에서 소리가 들린다며 무슨 문제가 있는지 물어보는 그 직원을 박미경은 위아래로 훑어보며 함부로 들어온다고 질책했어요. 이미 갑질의 대상이 내 아들에서 호텔 직원으로까지 확대되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런 갑질이 어디까지 이어질까요? 그리고 박미경은 자신이 지금 누구 앞에서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을까요? 정말 충격적인 반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더욱 통쾌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내 이름은 이성민, 올해 55입니다. 사람들은 저를 그냥 평범한 사업가라고 생각해요. 실제로도 평소에는 아주 검소하게 살고 있거든요. 명품 옷을 입지도 않고 비싼 차를 타지도 않습니다. 그저 평범한 아버지처럼 보이죠. 하지만 아무도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곳 그랜드 팰리스 호텔의 실제 소유주가 저라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서울의 5개의 호텔을 운영하는 호텔그룹의 회장이기도 하죠. 20년 전 25살의 나는 정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작은 모텔 하나를 사기 위해 온갖 고생을 다했어요. 은행에서 대출 받을 때도 여러 번 거절당했죠. 그때 만났던 은행 직원들 중에는 저를 무시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옷차림이 초라하다고, 담보가 부족하다고 면박을 주는 이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했고 손님들을 가족처럼 대했어요. 청소 하나도 대충 하지 않았고 직원들도 소중히 여겼죠. 그렇게 하나씩 신뢰를 쌓아가며 사업을 키워나갔습니다. 첫 번째 모텔이 성공하자 조금 더 큰 호텔에 도전했어요. 두 번째, 세 번째 호텔을 열면서 점점 규모가 커졌지만 저는 여전히 검소하게 살았습니다.
직원들과 함께 청소도 하고 손님들과 직접 대화도 나누며 현장을 떠나지 않았어요. 준호도 제 정확한 재산 규모를 모르고 있어요. 그냥 아버지가 호텔 관련 일을 한다는 정도로만 알고 있죠. 일부러 자세히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제 재산에 기대어 나태해지는 걸 원하지 않았거든요. 박미경이 우리 아들을 모욕하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고 직업으로 서열을 매기는 그런 사고방식 말이죠. 저도 한때는 그런 시선을 받았던 사람이니까 그 마음을 잘 알 수 있었습니다. 특히 박미경이 호텔 관련 일을 한다고 하니까 청소나 경비, 설거지를 하는 것 아니냐며 비웃던 그 모습에서 얼마나 편협한 사고를 가진 사람인지 알 수 있었어요. 어떤 일이든 성실하게 하는 사람은 존중받아야 하는데 이 여자는 그런 기본적인 인식조차 없었습니다. 준호는 정말 착한 아이였어요. 어려서부터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알았고 거짓말을 하지 않았죠. 성실하게 일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아버지로서 자랑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너무 착해서 오히려 걱정이 될 정도였어요. 저런 박미경 같은 사람들에게 당하기만 하니까요. 벽에 걸린 그랜드 팰리스 호텔의 정경 사진을 바라봤어요. 내가 정성을 다해 키워온 호텔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직원들과 함께 만들어온 추억들, 수많은 손님들과의 인연들이 떠올랐어요. 그런 소중한 곳에서 내 아들이 모욕당하고 있다니 참을 수 없었습니다. 더욱 화가 났던 건 박미경이 호텔 직원에게까지 함부로 대하기 시작했다는 점이었어요. 그 직원은 소리가 들린다며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들어온 것뿐인데 마치 함부로 들어왔다는 식으로 질책하는 모습을 보니 이 여자의 본성이 드러나는 것 같았습니다. 아직은 참고 있었지만 언제까지 참을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어요. 내 안에서 뭔가가 끓어오르고 있었거든요. 결혼식이 시작되고 박미경의 갑질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이제는 호텔 직원들을 완전히 하인 취급하기 시작했어요. 식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끊임없이 트집을 잡고 문제를 만들어냈습니다. 웨딩홀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박미경은 호텔 곳곳을 훑어보며 불만을 쏟아냈어요. 로비의 꽃장식이 마음에 안 든다며 웨딩 플래너를 불러 세웠습니다. 그 젊은 여직원이 정중하게 다가오자 박미경은 손가락을 튕기며 무례하게 대했어요. 꽃꽂이가 촌스럽다며 돈을 얼마나 받고 이 모양이냐고 따졌습니다. 웨딩 플래너가 바로 교체해드리겠다고 사과했지만 박미경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교체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며 호텔의 수준 자체를 문제 삼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저 여자가 지금 내가 20년간 정성을 다해 키워온 호텔을 모욕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참았습니다. 오늘은 준호의 결혼식이니까요. 박미경의 갑질은 웨딩홀에서도 계속됐습니다. 음식이 나오자마자 맛없다고 불평하기 시작했어요. 셰프가 직접 나와서 새로 준비해드리겠다고 했지만 그것도 마음에 안 든다며 시간은 누가 책임지냐고 소리쳤습니다. 주변 하객들이 모두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결혼식장의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박미경의 갑질 때문에 얼어붙고 있었습니다. 신부 수진이의 얼굴도 점점 창백해져 갔어요. 자신의 어머니가 이런 민망한 행동을 하는 모습을 보며 부끄러워하고 있었죠. 더욱 가관인 건 박미경이 하객들 앞에서 대놓고 호텔을 비하하기 시작했다는 점이었어요. 여러분께 죄송하다며 이런 호텔에서 결혼식을 하게 되어서 미안하다고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원래는 더 좋은 호텔로 예약하려고 했는데 신랑 측에서 여기를 고집해서 어쩔 수 없었다는 거짓말까지 지어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얼굴이 불그스름해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개인적인 모욕이 아니라 내 사업체 전체에 대한 명예훼손이었어요. 하객들 앞에서 호텔의 평판을 깎아내리는 행위였습니다. 준호가 당황한 표정으로 박미경을 말렸지만 소용없었어요. 오히려 더욱 기세를 올리며 호텔의 수준이 낮다고 공개적으로 비난했습니다. 음식도 맛없고 서비스도 엉망이라며 계속해서 모욕했어요. 지배인이 나타나서 상황을 수습하려고 했지만 박미경은 지배인마저 무시했습니다. 사장을 불러오라고 요구했고 외부 일정이 있다는 대답을 들으니 더욱 화를 냈어요. 오늘 같은 중요한 날에 없다며 무책임하다고 비난했습니다. 내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박미경이 사장을 부르자고 하고 있었거든요. 바로 내 앞에 있는 줄도 모르고 말이죠. 아이러니한 상황이었습니다. 박미경은 부사장이라도 불러오라며
계속 소리쳤어요. 손님이 불만을 제기하는데 책임자들이 모두 어렵다니 말이 되냐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 소리가 호텔 로비 전체에 울렸고 다른 하객들이 모두 이상한 시선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가장 안타까웠던 건 준호의 모습이었습니다. 내 아들이 어머니의 행동 때문에 위축되어 있었어요. 남자가 이런 상황에서 나서지도 못한다며 준호에게까지 화를 내는 박미경을 보니 더 이상 참기 어려웠습니다. 하객들 사이에서는 수군거림이 시작됐어요. 신부 어머니의 과도한 행동에 대해 불편해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결혼식이라는 축복받아야 할 자리가 박미경의 갑질 때문에 엉망이 되고 있었어요. 내 참을성이 서서히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두면 결혼식 전체가 망가질 것 같았어요. 박미경의 갑질이 도를 넘어서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호텔 자체를 무너뜨리려는 듯한 기세였어요. 하객들 앞에서 공공연히 이 호텔이 삼류라고 비하하며 자신의 체면을 세우려고 했습니다. 내 안에서 뭔가가 끓어오르고 있었어요. 20년간 한 걸음씩 쌓아 올린 신뢰와 명성이 한 사람의 무지와 오만함 때문에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더욱 참을 수 없었던 건 그 모든 모욕이 내 아들의 결혼식장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박미경은 계속해서 비교를 했습니다. 신라호텔이나 롯데호텔 같은 곳에서 결혼식을 했어야 했는데 이런 곳에서 하게 됐다며 창피하다고 큰 소리로 말했어요. 그 말을 들으며 나는 씁쓸한 웃음이 났습니다. 저 여자가 언급한 그 호텔들과 우리 호텔이 결코 뒤지지 않는다는 걸 모르고 있었거든요. 하객들의 시선이 점점 불편해지고 있었어요. 박미경의 행동이 도를 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감히 나서서 말리는 사람은 없었어요. 신부의 어머니였기 때문이죠. 가장 안타까웠던 건 수진이의 모습이었습니다. 신부가 되어 가장 행복해야 할 날인데 자신의 어머니 때문에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준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신랑으로서 당당해야 할 순간에 위축되어 있는 모습을 보니 아버지로서 마음이 아팠어요. 박미경이 내게 직접 도전장을 내밀기 시작했습니다. 신랑 아버지가 호텔 관련 일을 한다면서 이런 수준 낮은 곳도 구별 못하냐며 비웃었어요. 호텔업계에서 일한다면서 제대로 된 곳을 선택하지 못했다고 조롱했습니다. 그 순간 나는 결심했어요. 더 이상 참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내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내가 평생을 바쳐 일궈온 사업을 지켜야 할 때였어요. 하지만 여전히 신중했습니다. 성급하게 정체를 드러낼 필요는 없었어요. 이 여자가 얼마나 더 추악한 모습을 보일지 지켜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더 큰 교훈을 줄 수 있을 테니까요. 박미경은 주변 하객들에게도 동조를 구하기 시작했어요. 이 호텔 수준이 좀 그렇지 않냐며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냐고 물었습니다. 하객들이 당황한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봤지만 아무도 선뜻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런 반응을 보며 박미경은 자신이 옳다고 확신하는 듯 했습니다. 말 안 해도 알겠다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사람들이 자신의 말에 동의한다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만나본 사람들 중에서 이렇게 무례하고 오만한 사람은 드물었어요. 자신의 잣대로만 세상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의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 이기적인 인간이었습니다. 더욱 화가 났던 건 이 모든 상황이 준호와 수진이에게 상처가 되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평생 기억에 남을 결혼식이 이런 불쾌한 기억으로 얼룩져가고 있었습니다. 나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이 여자에게 분명한 교훈을 주겠다고. 하지만 그 방법은 신중하게 선택해야 했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피로연이 시작됐을 때 박미경의 갑질은 절정에 달했습니다. 이번에는 웨이터들을 완전히 하인처럼 부리기 시작했어요. 손가락을 튕기며 술을 따르라고 명령하고 조금이라도 늦으면 지금까지 뭐 했냐며 핀잔을 줬습니다. 웨이터가 정중하게 와인을 따르기 시작했지만 박미경은 계속 트집을 잡았어요. 너무 적게 따른다며 더 따르라고 했다가 이번에는 와인이 별로라며 더 좋은 걸로 바꿔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오늘 준비된 와인이 이것뿐이라는 대답을 들으니 싸구려 와인밖에 없냐며 목소리를 높였어요. 그 모습을 보며 나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 여자가 모욕하고 있는 와인은 내가 직접 선별한 프리미엄 와인이었거든요. 최고급 레스토랑에서나 맛볼 수 있는 수준의 와인을 싸구려라고 비하하고 있었어요.
박미경은 웨딩 패키지를 더 비싼 걸로 바꾸라고 요구했습니다. 웨이터가 자신이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말하니 그럼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을 불러오라며 소리쳤어요. 마치 자신이 호텔의 주인이라도 되는 양 행동했습니다. 음식이 나오자 또 다른 불만이 시작됐어요. 한 입 먹어보더니 짜기만 하고 맛이 없다며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셰프가 나와서 새로 준비해드리겠다고 했지만 지금까지 기다린 시간은 누가 보상해주냐며 테이블을 탁 치고 소리쳤어요. 그 순간 피로 연장의 모든 시선이 박미경에게 집중됐습니다. 하객들의 표정에는 당혹감과 불편함이 역력했어요. 이런 중요한 자리에서 이렇게 시끄럽게 구는 게 맞나 싶은 표정들이었죠. 김태윤이 아내를 말리려고 했지만 박미경은 들은 척도 안 했어요. 오히려 더욱 기세를 올리며 이 호텔은 뭐 하나 제대로 되는 게 없다고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돈만 받고 서비스는 최악이라며 주변 사람들이 모두 들을 수 있게 소리쳤어요. 나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내가 직접 교육하고 훈련시킨 직원들이 저런 모욕을 당하는 모습을 보니 참을 수 없었어요. 그들은 모두 최선을 다해 서비스하고 있었는데 한 사람의 무례함 때문에 상처받고 있었습니다. 박미경은 계속해서 신랑 측을 비난했어요. 호텔을 정한 것도 신랑 측이고 이런 삼류 호텔밖에 모르는 수준이라며 조롱했습니다. 신랑 아버지가 호텔 관련 일을 한다면서 이런 것도 구별 못하냐며 나를 직접 겨냥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나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이 호텔이 괜찮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박미경은 어느 부분이 괜찮냐며 반박했습니다. 서비스도 엉망이고 음식도 맛없다며 개인차 문제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봐도 수준이 낮다고 주장했어요. 주변 하객들에게까지 동조를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냐며 물었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어요. 박미경은 그런 반응을 자신에 대한 동의로 해석하며 더욱 우쭐해했습니다. 그 순간 호텔 총지배인이 나타났어요. 그는 나를 보자마자 깊숙이 고개를 숙이며 회장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말이 피로 연장에 울려 퍼지는 순간 박미경의 표정이 급변했어요. 드디어 진실이 드러날 순간이 온 것입니다. 총지배인의 회장님이라는 호칭이 피로 연장에 울려 퍼지는 순간 분위기가 급변했습니다. 박미경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고 주변 하객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지금까지 평범한 사업가로만 알고 있던 신랑. 아버지가 갑자기 회장님이라고 불리니 모두가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박미경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지금 뭐라고 했냐며 다시 한번 확인하려고 했습니다. 총지배인은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채 더욱 정확하게 대답했어요. 이성민 회장님께 여쭈어 본 것이라며 혹시 오늘 서비스에 문제가 있었는지 물어본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그 순간 박미경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방금까지 자신이 무시하고 조롱했던 그 사람이 회장이라는 말을 듣고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주변 하객들의 시선이 모두 그녀에게 집중되고 있었고 그 시선들이 얼마나 따가운지 느끼고 있었을 거예요. 총지배인은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이성민 회장님이 그랜드 팰리스 호텔의 소유주라고 명확히 밝혔어요. 혹시 모르셨냐는 질문에 박미경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한 모든 행동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고 있었을 거예요. 피로 연장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하객들이 나를 다시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눈빛에는 놀라움과 호기심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평범해 보이던 신랑 아버지가 실제로는 이 호텔의 소유주였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고 있었죠. 박미경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며 이 사람이 정말 호텔 소유주냐고 물었습니다. 총지배인이 그렇다고 확답하자 박미경은 완전히 당황한 모습을 보였어요. 지금까지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닫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김태윤이 급히 일어나서 나에게 다가왔어요. 이성민 씨가 아니라 회장님이라고 부르며 정말 죄송하다고 사과했습니다. 아내가 실례를 많이 했다며 깊숙이 고개를 숙였어요. 그의 얼굴에는 당황과 부끄러움이 역력했습니다. 나는 차분하게 괜찮다고 답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여자가 어떻게 변할지, 그리고 지금까지의 행동에 대해 어떤 변명을 늘어놓을지 궁금했거든요. 박미경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럼 정말로 이 호텔 사장이냐고 재확인했습니다. 내가 맞다고 답하자 왜 진작에 말하지 않았느냐며 항의하기 시작했어요. 마치 자신이 피해자라도 되는 양 행동했습니다. 나는 말할 필요가 있었냐고 반문했어요. 그 대답에 박미경이 할 말을 잃었습니다. 실제로 내가 누구든 상관없이 예의는 지켜야 하는 게 맞으니까요. 하객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시작됐어요. 어머, 정말 호텔 사장님이셨네. 그럼 아까 그 부인이 한 말들은 뭐야? 정말 민망하겠다는 말들이 여기저기서 들려왔습니다. 박미경이 그 소리들을 들으며 얼굴이 점점 빨개졌어요. 이제 박미경의 진짜 모습이 드러날 차례였습니다. 과연 그녀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그리고 자신의 행동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할지 아니면 다른 변명을 늘어놓을지 지켜볼 시간이었어요. 박미경은 급히 태도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방금까지의 오만하고 무례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갑자기 굽신거리며 사과하기 시작했어요. 정말 죄송하다며 자신이 몰라서 그랬다고 변명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 변명이 더욱 기가 막혔어요. 몰라서 그랬다는 건 알았다면 다르게 행동했을 거라는 뜻이었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의 지위나 재산을 먼저 확인하고 나서 행동하냐고 물었습니다. 그 질문에 박미경은 아무 대답도 못했어요. 내 질문의 의미를 정확히 알아챈 것 같았습니다. 사람을 대하는 기본적인 예의는 상대방이 누구든 관계없이 지켜야 하는 건데 지위를 확인한 후에야 태도를 바꾸는 건 잘못된 거라는 걸 깨달은 거죠. 총지배인이 조심스럽게 혹시 서비스에 문제가 있었다면 즉시 개선하겠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나는 우리 직원들은 최선을 다했다고 대답했습니다. 다만 일부 손님께서 좀 과도한 요구를 하신 것 같다고 애둘러 표현했어요. 그 말을 들은 박미경의 얼굴이 더욱 빨개졌습니다. 자신이 그 과도한 요구를 한 손님이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거든요. 지금까지 호텔 직원들을 얼마나 함부로 대했는지, 얼마나 무리한 요구를 했는지 기억이 생생할 테니까요. 하객들의 웅성거림은 계속됐습니다. 사람들은 이 상황의 아이러니함에 놀라고 있었어요. 방금까지 호텔을 삼류라고 비하하던 사람 앞에 그 호텔의 실제 소유주가 앉아 있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들이었죠. 김태윤은 계속해서 사과했습니다. 아내가 너무 몰랐다며 깊숙이 고개를 숙였어요. 하지만 나는 그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단순히 내가 누구인지 몰랐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태도 자체가 문제였거든요. 박미경이 다시 말했어요. 자신이 잘못 본 것 같다며 호텔이 생각보다 괜찮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하지만 나는 아까 분명히 삼류 호텔이라고 했지 않냐며 되물었어요. 그건 화가 나서 잘못 말한 거라고 변명했지만 화가 나면 거짓말을 해도 되는 거냐는 내 질문에는 답하지 못했습니다. 준호와 수진이가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어요. 특히 수진이는 자신의 어머니가 시아버지에게 이런 무례를 범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은 것 같았습니다. 평생 기억에 남을 결혼식이 이런 불쾌한 기억으로 얼룩져 버린 거죠. 나는 박미경에게 마지막 질문을 던졌어요. 앞으로도 사람을 만날 때마다 그 사람의 지위부터 확인하고 나서 태도를 정할 거냐고 물었습니다. 그 질문에 박미경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못했어요. 하객들 사이에서는 이제 확실히 박미경을 비판하는 시선들이 늘어났습니다. 처음에는 뭔가 불편하다는 정도였다면 이제는 명백히 잘못된 행동이었다고 판단하는 분위기였어요. 아무리 모르고 한 일이라도 기본적인 예의는 지켜야 하는 거 아니냐는 표정들이었죠. 이제 박미경은 완전히 궁지에 몰렸습니다. 자신의 갑질과 무례함이 모든 사람들 앞에서 드러났고 더 이상 변명할 여지도 없었어요. 내 정체가 완전히 드러난 후 박미경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며칠 후 그녀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혹시 시간 되실 때 한번 뵐 수 있겠냐며 사과드릴 말씀이 있다고 했습니다. 호텔 카페에서 만난 박미경은 결혼식 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겸손하고 조심스러운 태도로 깊숙이 고개를 숙이며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단순히 몰라서 죄송하다는 차원을 넘어서서 자신의 잘못된 사고방식 자체를 반성하고 있었어요. 그녀는 그동안 너무 잘못 살았다고 고백했습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만 판단하고 돈이나 지위로만 평가해왔다는 걸 인정했어요. 이번 일로 정말 많은 걸 깨달았다며
진짜 품격은 약한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달려있다는 진리를 이해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박미경은 내가 그녀가 누군지도 모르면서 끝까지 예의를 지켜준 것이 진짜 어른의 모습이었다고 인정했어요. 반면 자신은 상대방을 확인하고 나서야 태도를 바꾸는 이상한 사람이었다며 자신을 비판했습니다. 그 솔직한 반성이 진심으로 들렸어요. 앞으로는 모든 사람을 존중하며 살겠다는 다짐도 했습니다. 지위나 재산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을 인격체로 대하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리고 준호와 수진이에게도 사과했다며 자신이 너무 편견을 가지고 대했다고 인정했습니다. 김태윤도 함께 와서 사과했어요. 아내가 그런 행동을 할 때 자신이 말렸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며 자신도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앞으로는 부부가 모두 달라지겠다고 다짐했어요. 가장 큰 변화는 준호와 수진이의 관계에서 나타났습니다. 며칠 후 준호가 찾아와서 어머니가 완전히 달라졌다고 말했어요. 수진이에게도 정말 잘해주시고 자신에게도 예의를 지켜준다며 감사해했습니다. 나는 그것이 내 덕분이 아니라 박미경이 스스로 깨달았기 때문이라고 말했어요. 가끔은 누군가에게 거울이 되어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준호도 많은 걸 배웠다며 사람을 대할 때는 겸손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었다고 했어요. 한 달 후 박미경 부부가 다시 호텔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호텔 직원들에게 정식으로 사과하기 위해서였어요. 정말 죄송했다며 자신이 너무 무례하게 굴었다고 직원들 한 명씩에게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직원들도 선선히 용서해줬어요. 괜찮다며 이해한다고 했고 앞으로는 더 좋은 모습으로 뵙겠다는 박미경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나는 정말 흐뭇했어요. 사람은 정말 변할 수 있다는 걸 확인했거든요. 이 모든 과정을 통해 나는 중요한 걸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갑질하는 사람들에게는 언젠가 반드시 그 대가가 따른다는 것, 하지만 진심으로 반성하고 변화하려는 사람에게는 두 번째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 말이에요. 더 중요한 건 진정한 품격은 돈이나 지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에서 나온다는 진리였습니다. 특히 자신보다 약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그 사람의 진짜 인격을 보여주는 거라는 걸 박미경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어요. 갑질하는 사람들에게는 언젠가 반드시 그 대가가 따릅니다. 하지만 진심으로 반성하고 변화하려는 사람에게는 두 번째 기회가 주어지죠. 진정한 품격은 돈이나 지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에서 나온다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도 기다리고 있습니다.